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개념책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10페이지, 10페이지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무제표는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표시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다는데 첫 번째,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본 과정에서 공부한 적 있죠? 계속기업으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두 번째, 모든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중요한 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와 단기 재무제표를 모든 계량 정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모든 항목을 표시하는 것과 분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하게 간다. 전년도에는 A라고 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걔를 B라고 해. 그러면 전년도에는 A라고 되어 있는 게 올해는 B라고 바뀌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쵸? A는 A로 가는 거고요. B는 B로 가는 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동일한 기준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재무제표는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기재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좀 올려야 되겠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무제표가 5개가 있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이름이 뭐니? 재무제표의 명칭이 들어가야 돼.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기도 하고 손익이 되기도 하고 자본 변동표가 되기도 하겠죠. 두 번째,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인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보고통화와 금액단위. 보고통화는 당연히 우리나라 재무제표라면 원화로 기재가 될 거고 금액단위가 원단위면은 여기 끝나는 숫자가 229원이란 뜻이고요. 1000원 단위로 숫자를 단위를 구분하면 요게 끝에가 1000원이 더 있다는 뜻이고요. 100만 원에서 자르면 0이 6개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삼성전자는 현재 100만 원 단위에서 금액 단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소는 그냥 원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금액에 대한 단위는요.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원 단위까지 보여주거나 1000원에서 자르거나 100만 원에서 자르거나 하나 둘 셋 세 가지 형식으로 금액 단위를 구분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 날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또는 아니면 회계기간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이죠?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열면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개념은 종료일입니까? 회계기간입니까? 회계기간이죠. 기간 동안이라는 게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야. 얘만 그런가? 자본 변동표도 회계기간, 현금 흐름표도 회계기간.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이죠.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 반영되는 건 누구만 그런가요? 재무상태표만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회계기간이 들어가는 건 나머지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다 회계기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이에요. 누구는 얘가 들어가고 누구는 얘가 들어가는 거죠. 보고기간 종료일은 BS만, 나머지 3개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이 들어가는 재무제표다. 주석은 설명서니까 요거 2개 다르다는 거 또는입니다. 둘 다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을 좀 봤고요. 자,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가 좋죠. 사지선다. 하나를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잖아. 첫 번째, 재무제표는 어떻게 측정된 것만 보여줍니까? 서술형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재무제표는 반드시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만 보여줘요. 뭐 그렇게 하죠. 두 번째, 대부분 과거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발생된 거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죠.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확정 부채예요? 아니잖아. 그냥 추정치잖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정이잖아. 근데 추정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가? 필요하지.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추정치가 이후에 얼마의 현금의 유입이나 현금의 유출을 가져올 것인지 예상해야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 포함하죠. 이 객관식 4개 중에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문제를 꽤 많이 내요. 포함하는 거죠. 동글뱅이. 4번째,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보여줘요? 아니요. 그건 보여주지 않아.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산업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철강 산업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줄 수는 없죠. 재무제표는 실체에 대한 정보, 측정치를 포함하고요. 과거지향적이며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제표만 보여줍니다. 이게 재무제표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연차 재무제표가 아니라 중간에 재무제표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다. 중간 재무보고서는 전체 1년보다 길어요, 짧아요? 당연히 짧은 거 아닌가? 한 회계 기간보다 짧은 회계 기간으로 쪼개는데 6개월로 쪼개면 반기, 3개월로 쪼개면 분기 이렇게 되겠죠? 중간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지금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적시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때그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 중간에 보여준다는 얘기는 완벽한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건 떨어질 수 있냐? 신뢰성은 떨어진다.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 둘은 절충해야 된다. 상충한다. 이런 얘기겠죠.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시성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외부 정보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는 그래도 신뢰성은 1년 기다리면 나오잖아. 그때 보면 되잖아. 지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래서 적시에 보여주는 걸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장법인은 중간 재무 보고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혼나. 자,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이 전산 세무 2급에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종종 나옵니다. 종종.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간 재무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요약 전체를 포함해서 중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번 연도가 X2년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 회사는 X2년도 12월 말 법인이거든. 근데 나보고 2분기 중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래. 여러분 2분기는 1, 4분기 다음에 2분기. 그럼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보고서를 말하는 거죠. 2분기. 그러면 4, 5, 6, 6월 말 현재가 되겠네요. 재무상태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X2년도에는 12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말까지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채권이 얼마인지, 채무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겠죠?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단기 것도 보여줄 때 전년도도 같이 보여주려며 그러면 이번 연도 6월 말까지 보여줄 때 전년도 재무제표도 같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한 건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열면 6월 말이라는 날짜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12월 말로 결산이 끝난 상태입니까? 끝난 상태죠. 그럼 여러분, 제가 2분기 재무상태표를 땅 하고 조회하면 X2년도 재무상태표는 6월 말로 조회되지만 X1년 전년도 재무제표가 함께 출력이 될 때는 X1년도 12월 31일자가 조회되겠네요. 당연하죠? 그쵸? 뭐 당연한 얘기 한 거야 제가 지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프로그램으로 좀 열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K랩 프로그램이죠. 자, 재무상태표를 제가 6월까지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자, 6월까지 조회를 하면요.
24년도는 6월 말까지 조회가 돼요. 내가 6월까지 조회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와. 그러나 전년도도 6월 말이 조회될 수가 없어. 전년도는 6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전년도는 결산이 끝난 상태잖아. 그러니까 전년도의 날짜는 여전히 12월 말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번 연도 중간에 보여주는 6월 말 현재로 단기권 보여주죠. 같은 끝날이 다르다는 뜻이지 결국에. 이번 연도가 6월 말로 줘야 하면 전년도도 같이 출력될 때 전년도도 6월 말로 줘야 되냐? 아니, 전년도는 끝난 거야. 12월 말이야. 묻지 마. 끝.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방식. 자, 근데요. 그래서 이게 말로 나오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물어보면 당해는 내가 보고하는 말로 보지만 직전과세기간은 연차 보고기간 말. 연차 보고기간 말은 전년도 12월 말.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은 당기는 6월 말 현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2분기면 4, 5, 6이죠. 그러면 당기 거를 출력할 때 4, 5, 6, 3개월치도 출력하고 1월부터 6월까지도 출력하고 반기도 되면서 2, 4분기, 분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시점의 정보가 아니잖아. 자,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하고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의 특징이 뭐죠? 처음에 설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잔액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요 재무제표는 어떤 특징이냐? 1년 동안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연도 단기에 이번 연도 X2년도에 4월부터 6월을 출력할 땐 전년도 것도 4월부터 6월을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내가 이 3개월 동안 전년도에 어땠어? 올해는 어때? 얼마 벌었지? 3개월 단위로 비교해보자. 이게 되지. 그치? 근데 재무상태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전년도 6월 말에 현금이 얼마가 남아있느냐가 아무런 대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전년도 기말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는요. 내가 줘야 하는 기간, 전년도도 동일한 기간.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다 똑같아. 1월부터 6월 말까지 조회. 나도 1월부터 6월 나 가능하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영상에서 얘만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은요. 내가 정한 기간을 전년도도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 가능해. 다 가능해. 얘만 가능하지 않아. 얘는 기간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얼마 있어? 이거거든. 그래서 전년도 기말 잔액은 픽스. 바뀔 수 없음. 6월 말 잔액이 뭔 상관? 아무 의미 없는 자료. 요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익, 자본, 현금흐름표 다 내가 이번에 조회하는 기간 전년도도 동일하게. 내가 조회하는 기간 전년도도 동일하게. 내가 조회하는 기간 전년도도 동일하게. 재무상태표면 직전은 연차 말 끝. 얘만 다르구나. 그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손익은요. 3개월 동안 번 돈.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번 돈.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그냥 누적 기간입니다. 2분기예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4월부터 3월은 너나 해. 난 됐고. 나는 6개월로 간다.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차이는 누구냐? 재무상태표 얘만 픽스. 얜 바꿀 수 없음. 요것만 차이. 자,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시험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 좀 영세한 중소기업은요. 회계 처리할 때 특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기준이라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어. 여러분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식회사라고 써 있어. AB라는 회사가 주식회사래.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주주는 어디에 있죠? 외부에 있죠? 근데 들어가서 보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겉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야. 근데 한 명이야. 혼자만 주주야. 아니면 와이프가 한 명 더 있어.
주주가 2명인데 대표이사하고 대표이사의 와이프야. 3명이잖아요.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내미. 4명이잖아. 거기다가 딸. 5명이잖아. 대표이사의 아빠. 이런 식이야. 그냥 가족이 운영해. 말만 주식회사. 말만 법인. 형태는 완벽한 삼성전자랑 뭐 비교했을 때 절대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실상은 개인 기업이랑 똑같죠. 지네가 다 돈 갖다 쓰고. 그치? 별짓 다 하지. 이런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 있잖아. 이런 기업들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어. 주주가 있어야 말이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먹고 사는 거야.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법인 회사를 다니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절차가 좀 있고 그럴 것 같잖아? 아니야. 중구난방이야. 지네끼리 먹고 싸. 그 아들과 딸내미가 회사 차를 몰고 다녀. 막 이런 식인 거지.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법인 회사의 차를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데 다 빌려서 타고 다녀. 렌트비는 회사가 다 내. 그리고 대표이사가 째려봐. 그럼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이런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외부 관계 이해자가 아예 없는 정말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회계 처리 못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너 못하지? 너 못하니까 다른 회계 처리, 일반 기업과 조금 더 다른 회계 처리, 특례 규정 줄게. 다만 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절대 안 돼. 너네들은 완전 대기업. 너네들은 원래 가던 대로 가고. 그리고 얘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금융업과 상장기업은요. 무조건 한국이 채택한 KIFRS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는다. 영세하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거의 없다. 말만 그럴듯하게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을 뿐이다. 그러니 복잡한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니 뭐 우리 공부도 안 하지. 파생상품 공부한 적 있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여러분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다시 말하면 주식인데 시장성이 없어.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시가평가해? 하지 말래. 처음에 취득한 거 끝까지 가져가래. 손상이 일어났을 땐 할 수 있어. 그런데 평가 같은 거 하지 마. 시가 없잖아. 여러분 평가는요. 시가, 다른 말로 공정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 이거 평가하려면 돈 수억 들어가는데 하지 말래. 지분법 평가? 무슨 지분이야. 주식회사인데 조그만 주식회사인데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기성의 채권 채무는요. 원래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의 채권과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쳐서 받는 채권의 회수액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그 현재 가치가 진정한 매출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야. 장기 채권. 그래서 현할차를 잡아야 돼. 그런데 하지 말래. 너 중소기업인데 무슨 네가 현재 가치를 알겠니? 네가 10억에 물건 팔았는데 그거 10년간 들어오지? 그 원래 10억 아니거든? 할인하면 이거 9억 얼마거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10억으로 잡아. 그래서 명목가액, 눈에 보이는 가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으로 가요. 자, 그리고요. 주식기준 보상거래, 스탁옵션 같은 겁니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 단기 용역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 1년 안에 용역 매출, 뭐 사람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 또는 건설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래요. 1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할부로 매출이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할부금이 회수가 되는 기일이 도래될 때 이게 할부 매출이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가 일어나면 사실은 이 할부는 뭐죠? 장기거든요. 장기 할부인데도 불구하고 회수하는 날이 도래되면 그때 그냥 매출, 수익이 실현되는 걸로 보래. 사실은 인도 기준인데.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고 1년 안에 기간이 완료되면 중간에 인식하지 않고 완성 기준에 의해서 수익 인식하래요. 단기 용역일 때. 그리고요. 유형과 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를 결정할 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회계잖아요. 회계는 회계로 끝나지 않고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세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같은 것들은 다시 그때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한 다음 회계 처리했을 때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해서 많이 잡으면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송금, 불상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거치게 돼요. 복잡해요.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 영세해? 그러면 너 이거 할 때 법인세법에서 하는 대로 너 잡아 그냥. 그래서 세무 조정하지 마. 법인세법에서 하는 대로 너 그냥 회계 처리에 감가상각 비용 떨어. 그렇게 해. 네 맘대로 회계 기준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중에 세무 조정하면 복잡해지니까 널 돕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회수 기일이 도래될 때 실현된 걸로 보래요. 그러니까 인도된 걸로 안 봐도 된대요. 돈 들어오는 날짜마다 수익을 나누어서 잡으래. 왜 이게 조건이 있을까? 이게 중소기업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세금까지 연결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의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비용은 좀 달라요. 세무 조정을 거치면 실제 법인세와 회계 처리했을 때 법인세 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이연법인세 제도인데 중소기업은 야, 너 이런 거 모르지? 그러니까 너 회계 처리 마지막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 잡을 때 회계 기준에 의한 법인세 비용 하지 말고 너 법인세법에서 나온 네가 법인세 납부할 거 있지? 그냥 그거 넣어. 세무 조정해가지고 절차 밟지 마. 복잡해. 너 이거 세무 조정하지 마.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다 심플하게. 그래서 세법에서 만들어진 돈을 바로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버리면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은 필요 없어지겠죠. 그렇게 도와주려고 나오는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는 총 5문항이 나오고요. 5문항 중에서 제가 최신 기출문제 전체 이제 이론 강의를 쭉 강의하다가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또 문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6번 시험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긴 해요. 근데 갑자기 나오면 짜증나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 복잡한 회계 처리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따르는구나. 기본적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것들은 인도 기준에 의해서 잡고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안 하는구나. 심플하게 가는구나. 시장성이 없는데 무슨 평가냐.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재무회계 개념체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풀이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까지 재무회계 개념체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